제5회 온라인 유통 웨비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가 결국 2022년 회고 그리고 2023년 전망에 대한 웨비나인데요. 우선 맨 처음 제가 생각했던 발표의 주제는 고물가 시대의 도래와 이커머스의 혁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장표를 구성을 하고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제목을 한 번은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고안해낸 제목이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혁신 플랫폼이라는 글자로 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방금 이동일 교수님께서 기조 발제해 주신 내용처럼 온라인 쇼핑의 변화 그리고 그 여러 데이터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2022년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수많은 통계자료를 통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들이 다 이미 생기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발표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적인 입장들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저의 의견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한 6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고물가 시대와 혁신, 그리고 PB를 통한 커머스 혁신, 물류와 결합하는 혁신, 소비 소상공인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혁신, 그리고 오늘 그립에서도 쇼피에서도 발표를 하시겠지만 디지털 수출과 관련한 어떤 항목까지도 이렇게 넣어서 장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화두가 고물가 시대라는 것으로 잡아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은 이미 우리가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지 않습니까? 작년 요맘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투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그 변화 아래에서 우리는 현재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고객들은 치솟는 물가 속에서 소비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수많은 셀러들과 그리고 수많은 소비자들과 이분들에게 모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이커머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서 정책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물가 시대에 우리 직면하고 있지만 또다시 우리는 R의 공포, 리세션, 경기 침체의 공포도 함께 그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지요. 고물가 시대에 대한 대응과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은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정책 당국자 모두 다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미 근대화되어 있는 정부 체계에서는 모두 다 물가를 걱정하는 부서와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부서가 서로 경쟁하면서 정책을 내어놓고 있지요. 우리 산업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장표를 이렇게 구성해 보았어요. 물가 안정, 유통 혁신이 답입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해 두고 정책을 펼치다 보면 결국은 돈을 많이 풀어야 되고요. 그러면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거고요. 경기 침체는 맞겠지만은 고물가 때문에 사람들은 근로 의욕을 잃겠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경기 침체하고 고물가가 동시에 우려가 되었을 때 상당수의 나라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곳 그리고 정부의 최고 정책 결정자들은 물가를 먼저 잡아라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초의 상황이었죠. 미국 연준에서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결국은 판단을 내립니다. 인플레 대응이 최우선이다. 물가를 잡으면 다른 건 따라온다. 인플레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리세션 대비하자. 아마 저 거친 화두, 저 화법이 40년 동안의 구가를 한 세계적인 어떤 경기 호황의 시작점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위기를 잡지 못했으면은 다들 갈팡질팡 침체의 늪에서 또 허덕이고 있었겠지요. 고물가를 방치를 하면 근로의욕이 떨어지죠.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다음 날 물가 더 비싸지고 그 다음 날 물가 더 비싸지고 그러면은 그 물가를 어떻게 잡았을까? 모든 정책 역량을 어디에 집중했을까?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혁신을 유인을 부여를 해서 계속 가동을 시켰지요. 기술적인 혁신들이 역시 가장 최첨병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통과 물류와 관련한 혁신들도 분명히 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전자통신과 통신기술의 융합, 이 역시 지난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지요. 테크 드리븐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R의 공포를 앞에 두고 디플레이션이라는 글자를 언급하는 것 자체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혁신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통신 혁신, 우리 스마트폰으로 지금 해결하는 이 정보통신의 편이 다 합치면 아마 각각 개인마다 글쎄요 1년에 1,000만 원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 값 뭐 가격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50만 원으로 분명히 해결된다고 봐요. 또 물류의 혁신도 일어났죠. 옛날에는 물건 하나 배송하는데 어떻게든 3,000원은 들었거든요. 지금은 무료 배송의 케이스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료 배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통하고 물류를 끊임없이 융합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의 결과물이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혁신은 또 현저한 가격 인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죠. USB 메모리 10기가짜리 10년 전에 만약에 10만 원 했다면 현재는 1만 원도 안 합니다. 아마 내년 후내년 되면 또 뭐 1,000원, 2,000원 수준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기술 혁신 봅시다. 지금 5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스마트폰이 달성하는 기능은 과거에는 5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었지요. 자, 이렇게 물가 안정의 유통 혁신이 답이라고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20년 동안 아마존이 이루었던 성취 그리고 한국에서 지마켓이 이루었던 성취 지금 쿠팡이 일궈내고 있는 네이버가 일궈내고 있는 이런 성취들을 수치화하는 노력들도 학계에서는 계속 시도되어 왔었는데요. 역시 안태일 교수님의 2003년도 논문 그리고 이정희 교수님의 2009년도 논문에서 어떤 수치적인 분석들 그리고 그런 예측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수치들을 살펴보는 것이 20년 지난 그리고 15년이 지난 저 논문들에서도 우린 여전히 그 인사이트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 급등했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물류가 막혀가지고 그 치솟는 물류 비용이 다 가격에 반영돼서 다들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제조 원가를 낮춰라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제조 원가, 재료비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폰과 같은 기술 혁신 지금 2022년, 2023년 바로 이 시점에 그러한 그 아주 혁신적인 무언가가 당장에 뛰쳐내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나오더라도 또 한 4, 5년 걸리겠죠. 장차 길게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뤄낼 수 있는 기술 어떤 혁신에 가장 가까운 형태는 분명히 유통의 혁신에서 있을 겁니다. 결국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 사이클도 아직 미도래했고요. 그리고 유류세를 감면해 주었다 해도 이 세상의 물가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낮은 가격 유지가 안 될 거예요. 결국은 남은 게 유통혁신이라는 것이고요. 지난 20년 전에 그리고 지난 15년 전에 이 대표적인 한국의 두 논문에서도 갈파되었던 유통혁신하면 디지털 전환을 하면 거기에서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통찰을 제시를 합니다. 온라인 매출 1% 매출 늘어날 때 소비자 물가 0.014%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 계산해 보면 100% 디지털 전환을 하면 100%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물가가 1.4% 하락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을 써가지고 물가가 1.4% 떨어지면 그거 정말 정책 대성공이거든요.
우리 산업에서는 일단 15년 전에 저 이정희 교수님의 논문에 저기에서 온라인 매출 1% 늘 때마다 소비자 물가 0.01% 떨어졌다라고 하는 저 논증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산업의 정책 담당자들,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디지털 전환을 100% 지금의 2배 정도 늘리면 이 정도의 소비자 물가 정책에 성공적인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지털 전환 속에서 소비자 후생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경제지들을 살펴보면요, 여기 포브스지를 예를 들어 놨는데 소비자의 87% 이상이 PB 상품을 선택한다. 41% 이상의 고객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PB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자의 PB 선호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프라이빗 라벨링 PL이라고도 하고요, 프라이빗 브랜드라고도 하는 이 PB는 가격 효과와 품질 효과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PB의 가격 효과라고 한다면은 유통 단계의 과감한 단축으로 가격이 낮추어진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겠고요. PB의 품질 효과라고 한다면은 PB를 직매입해서 판매하는 유통사가 제품 검수 기능을 통해서 품질을 더 높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이제 ODM, OEM과의 좀 더 큰 차이점이겠지요. 결국은 PB 제품이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러한 시대, 고물가 시대의 유통회사들이 PB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기에서 좀 더 높은 소비자 후생을 마련해 왔다라는 것. 그러면 이 소비자 후생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기존의 제조자나 셀러들이 가져갈 이익들을 소비자 쪽으로 이전시키는 노력, 그리고 그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B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왔던 약간 다른 시선들을 새롭게 한번 정책의 입장에서 고물가 시대에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장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오프라인에서 매대를 장악하고 있던 기존의 제조 대기업의 상품 하나가 만약에 10,000원이었으면 지금은 그러한 화려한 브랜드는 붙지 않더라도 실용적으로 그리고 제품의 검수가 충분히 이루어진 PB 제품 동일한 가격으로 2개, 3개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현재 우리는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높은 품질을 경험할 수 있어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유통 혁신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물류와 결합한 이커머스 혁신이라는 점을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유통과 물류가 결합하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배송비가 없는 상태에서의 가격, 그리고 배송이 포함되어 있는 그 가격을 비교하며 구입하는 것은 지난 우리 20년 동안 누구나 다 겪어왔던 온라인 쇼핑에서의 즐거움이자 고통이었지요. 어떤 분들은 그 재미로, 그 계산하고 비교하는 재미로 온라인 쇼핑하신다는 분도 있지만 이미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저 계산을 내가 잘못하면 내가 손해를 볼 테니 오히려 기본적으로 배송을 해주는 제품 중심으로 이제 가격 비교를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2일 소요되던 게 그리고 물건값의 배송까지도 부담을 해야 됐던 그런 비용의 문제들이 지금은 하루 만에 배송되고 내지는 당일날 배송되고 배송비는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의 맨 마지막 장표에서도 한번 다루겠지만은 이것은 특히 해외 직구와 관련한 서비스에서 가장 본질적인 서비스의 만족도를 드러내는 차이를 두는 어떤 그런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통과 물류가 융합하는 이 비즈니스에서의 성공 요인은 아마도 어떤 유통사가 지역의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물류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그 물류 인력을 내재화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외재화하고 플랫폼을 연합을 시키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결론은 또 몇 년 이후에 산업에서 평가가 내려지겠지요. 점차 물류 서비스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연합 물류 플랫폼들이 있고요. 그다음 퀵커머스가 있고요. 우리 쿠팡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로켓그로스와 같은 배송 체계도 있습니다. 현재 물류와 유통의 융합 관련해서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를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물류연합 플랫폼은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가 구현한 그 모델, 그리고 한국의 현재 네이버가 구현하고 있는 모델로 대표가 되겠지요. 퀵커머스 모델은 아마 지금 수많은 편의점 기업들 그리고 배송 전문 업체들의 결합으로 저 퀵커머스들이 구현이 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쿠팡도 퀵커머스 모델로 일본이나 타이완이나 이런 곳에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웬만한 대도시에, 세계적인 대도시에는 다 퀵커머스 기업들이 열심히 다들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쿠팡은 로켓 배송을 한 차원 더 넘어서서 로켓 그로스라고 하는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제트 배송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었지요. 제3자 판매에서도 쿠팡의 로켓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형태로 대별화될 수 있는 물류 고도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고도화 역시 셀러들에게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가장 높은 만족을 주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역시 고물가 시대에 다들 적응하기 위한 방편이지요. 이와 함께 결국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당초에 왜 이런 비즈니스의 혁신을 가져오려고 하는가? 결국 목표는 우리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고객에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에 관련한 자료들을 보시죠. 쿠팡이 이루어놓은 성취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파트너 수가 지난 6년 동안 1100% 넘게 증가했다. 현재 2021년 현재 쿠팡의 소상공인 파트너는 15만 7천 명 이상이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총 거래 금액은 코로나 기간을 포함한 그 기간 동안에 97% 증가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2배가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 거래 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8.1조 원 정도였고요. 상품 항목 수도 코로나 기간에 더더욱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물건을 내놓고 팔 곳이 스스로 온라인 쇼핑을 다들 선택해 왔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상품 항목들도 현재는 쿠팡은 한 11억 개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업데이트된 수치를 말씀드리자면은 어쨌든 22년 3분기까지 했을 때 쿠팡 이점 소상공인 매출은 140% 증가, 같은 기간에 전국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매출은 4.9% 감소, 이렇게 대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쿠팡만의 성취는 아닐 것이고요. 온라인 기업들의 전반적인 성과의 방향이 이러하리라고 봅니다. 뉴스원에서 한번 인용된 그 서영국 교수님의 논문에도 보면 유통 물류 기업이 소상공인의 판로를 넓혀서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커머스는 셀러 솔루션 늘리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앞서 이동일 교수님의 기조 발제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엿볼 수 있었지만 우리가 온라인 이커머스 기업들이 결코 그 셀러들의 뭔가 이들을 괴롭혀서 뭔가 이익을 뜯어내는 그런 구조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플랫폼들은 충분한 경쟁을 계속해서 구가를 하면서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너희들은 무슨 치열한 경쟁을 어디에서 하는데? 라고 하면 여기에 그림처럼 노란색으로 그려놓았지요. 이런 지점에서 정말 우리는 셀러들에게 이런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실제로 저 경쟁을 합니다. 어느 업무 영역에 중점을 두어서 도움을 둘지, 셀렉션에서, 프라이싱에서, 업셀링에서, 풀필먼트에서, CS에서, 라스트 마일 배송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급 셀러들이 존재하죠. 대중소 셀러도 있고요, 온라인 주력, 오프라인 주력도 있고요, 브랜드사도 있고, 제조사도 있고, 유통사도 있고요, 소매도 있고, 도매도 있고, 위탁도 있습니다. 이 각 부문에 종사하는 그 부분들의 저희가 잘 맞춰 가지고 그렇게 서비스를 하지요. 이 모든 요소들이 다 우리 경쟁의 포인트들입니다. 플랫폼들이 독점이냐 과점이냐 경쟁이냐, 예, 경쟁입니다. 경쟁하는 지점 바로 이 지점들입니다. 예, 이 지점 밝혀준 부분이 올해 3월에 저 지마켓 글로벌의 이기정 실장님이 장표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한번 재가공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정 실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종합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소비자 후생을 일으켰다라는 거, 이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 후생을 일으키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유통 단계 축소에서 있었습니다. 유통 혁신은 유통 단계 축소에서 비롯됐고요. 이런 것이 비용 절감 가져왔고 가격 하락 가지고 왔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켰습니다. 역순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인하에 성공한 상인은 셀러든 결국 납품받은 단계를 합리적으로 성공적으로 줄여낸 결과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이커머스는 이러한 가격 인하한 상인들을 소비자가 잘 발견해내도록 그 상인들을 잘 발견해내도록 하고 이들을 상품과 연결시키는 것이 그렇게 한 유통혁신이 우리 전자상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유통기업에서 하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 과정을 단축시키는 자유로운 협상과 경쟁은 장려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단축을 주도하는 혁신 유통에 대해서 좀 낡은 시선들은 극복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셀러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커머스의 노력, 이러한 경쟁 심화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겠지요. 시장 경제와 경쟁의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 유통의 사명은 우리 유통학회 그리고 온라인 쇼핑협회 모두 다 생각하고 있듯이 다들 동의하고 있듯이 이 제조자와 셀러가 가질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 인플레 시기에서도 그리고 R의 공포가 엄습하는 시기에서도 이러한 유통기업의 사명은 소비자 후생 증대에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보론으로 디지털 수출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쇼피에서도 그리고 그립에서도 이렇게 오셨지만 최근에 제가 참석한 그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에서 WTO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마틴 로이라고 하는 부장이 이런 장표를 만들었더라고요. 디지털 플랫폼이 SME들을 도와준다. 해외 마켓에 연결되도록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서로가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디지털 통상의 규범들을 다 함께 논의하고 세계에서 그 규범화를 위해서 서로 논의들을 이어나갑니다. 쿠팡은 최근에 로켓 직구를 대만 출시했어요. 대만의 국민들은 기존에 해외에서 직구로 물품을 구입할 때 중화계 쪽의 비즈니스 솔루션을 이용해도 한 7일 정도, 8일 정도 걸렸는데 이제 쿠팡의 로켓 직구를 통해서 한 3일 정도 만에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틀 내지 3일 걸립니다. 현재까지 대만 로켓 직구 중에 제일 잘 팔리는 게 김 종류 잘 팔리고요. 티슈 잘 팔리고요. 미용 마스크팩 잘 팔립니다. 그래서 이거 수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제가 요번에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 가서 산업부 관계자하고 그리고 해외 아시아 쪽 WTO 쪽 일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품목에 대해서 간이화된 통관 절차, 우리 목록 통관이라 하죠. 목록 통관 품목 좀 확대해 달라. 한국에서도 이런 거 목록 통관하는데 대만에서 왜 이거 목록 통관 안 해줘? 이거 좀 대만도 그 제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좀 요청해 달라 이런 주장했었고요. 그리고 그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 당국이든 해외 물건이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그 나라의 소비자의 후생이 높아질 것을,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한번 통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정들도 한번 조정을 해보자. 대만으로 들어가는 저 쿠팡의 직구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좀 낮춰줘. 이런 얘기를 감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컨시스턴시는 당연히 유지가 돼야겠죠. 예, 이상으로 제가 오늘 정책 기반의 관점에서 한번 이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혁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요 12가지의 내용을 놓고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예, 저의 발표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